13번 보겠습니다. 186쪽에 13번. 등기간의 직권으로 할 수 없는 등기는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제3취득자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죠? 직권말소. 기억나시죠? 네. 2번. 상속등기를 경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상속등기. 이거는 어떻게 하죠? 네. 상속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비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신청 촉탁 정보에는 누구로 되어 있죠?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각하가 될 겁니다. 이때 각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위 신청이 될 겁니다. 맞아요. 네. 3번.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등기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 보존 등기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등기문제의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누가 등기소에 첨부하는 거죠? 등기 권리자가. 맞아요. 등기무자는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죠. 등기명의 되는 등기 권리자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명의 되는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이 될 때 주소와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죠. 따라서 등기명의 되는 등기 권리자만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등기무자는 첨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무엇을 첨부하죠?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죠. 동명이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갑은 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보존 등기가 실행이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때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주소지가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부에 주소지가 서울 이렇게 기록이 될 테고 주민번호도 기록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은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때 1년 후에 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을은 등기 권리자. 그리고 갑은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이때 을은 여기다가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해야 되니까 을은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당연히 첨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등기를 신청할 때 이 갑이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로? 경기도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에는 갑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경기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주민번호도 있을 테고.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각하 결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무엇이 첨부가 되죠?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죠. 이 주소 증명 정보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죠. 그러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이 이사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기록되어 있죠.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이사한 사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거를 각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각하하지 않고 등기관은 먼저 일치시키는 조치를 취합니다. 각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일치시키는 조치가 뭐냐면 등기관은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그리고 이게 주소지가 경기도로 이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지워버려요. 이거를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됐으니까 이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겠죠.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거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갑과 여기서의 등기명인과 여기서의 등기명은 같은 사람이니까 부기 등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건데 이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는 왜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등기부자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했으니까. 그러면 등기부자가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됐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될 때만 직권에 의한 주소 변경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등기 신청할 때는 직권 주소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직권 주소 변경 등기는 직권에 의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중에서도 주소만 바꾸는 등기예요. 따라서 이 직권 주소 변경 등기는 이 직권에 의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이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 바꾸는 것도 아니고 뭐만 바꾸는 겁니까? 주소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수용의 경우 수용 후에 실행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하죠? 직권. 기억나셔요? 네. 여기에 요 시점에 수용 기일입니다. 수용 기일날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죠. 맞아요. 수용 기일날 소유권 변동이 되죠.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그런데 요 시점은 사업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 시점이니까 그 이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은 가졌지만 등기를 갖추기 전이죠. 그러면 요 등기 이전에는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전 소유자가 다른 자에게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각종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각종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하죠. 요 시점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속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아니죠. 따라서 이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왜냐면 이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이전 등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 되니까.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원시취득이니까. 기억나시죠? 원시취득이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간 등기. 그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뭐가 있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그것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수용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다 직권 말소하니까 저당권 등기건 소유권 등기건 다 직권 말소하죠. 근거는 뭐예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이 직권으로 말소하죠. 네, 이렇게 왜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원시취득이니까. 근거는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토지 수용의 경우 수용 이후에 실행된
각종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니까 소유권 등기건,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건 다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근거는 뭐라고요? 무권리지 처분행위. 단 예외가 있죠. 수용기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는 무권리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4번 등기간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환매권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직권 말소. 그렇죠. 2번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이건 어떻게 말소가 되죠? 매각 절차에서 진행되는 각종 등기는 전부 다 매각 절차의 일부분이니까 매각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촉탁해 줍니다. 맞아요. 그럼 매각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누굽니까? 법원.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공매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 절차에서 나타나는 각종 등기들은 공매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다 촉탁을 합니다. 누구죠? 세무서. 맞아요. 네. 일괄 촉탁할 때 설명을 드린 거예요. 3번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죠. 아까 어떻게 말소가 된다고 했죠? 직권 말소. 4번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직권 등기를 할 때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에 하는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에 의한다고 했죠. 5번 권리의 보전, 설정, 이전 등기의 보존을 위하여 가처분 등기를 한 후 해당 가처분 권리자가 보전, 설정, 이전 등기 신청함이 있어 당해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권 말소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로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갑은 등기를 해주고자 하는데 을이 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이 받아가지 않는 이유는 보통 갑이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고자 하겠죠. 따라서 을을 명의로 등기가 실행이 되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 등기 신청을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에 근거해서 대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채권자를 뭐라 부르냐면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른다. 실제법은 민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등기는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을 명의로 이루어지게 됐죠. 을을 절차법상 등기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이 대위 신청은 채권자 이름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채권자 고유한 권리인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는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대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채권은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류를 묻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종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채권은 아무 채권이나 상관이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건 금전 채권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이건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특정 채권인 걸 요구하죠.
괜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요건과 등기법의 요건은 달라요. 민법에서는 법관이 다루는 것이어서 이때는 일일이 다 따집니다. 하지만 등기법은 등기관이 다루는 거여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보호되는 권리, 피보전 권리.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돼요. 이때 이 등기는 소유권이죠. 맞죠?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표제부 등기도 가능해요. 사실에 관한 등기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이 토지 일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혹시 담보책임에서 일부 매매 공부하신 적 없습니까? 없어요. 담보책임에서? 네. 가능합니다. 이는 사적자치 원칙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일부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일부 매매는 가능하지만 사적자치 원칙상 가능하지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전부로 바꿔야 되겠죠? 전부로 바꾸는 방법은 뭐죠? 쪼개면 됩니다. 분필을 해버리면 이게 전부가 돼버리죠. 이 분필 등기는 갑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분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분필 등기를 신청했을 때 분필 등기를 갑이 신청하지 않는다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따라서 을은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분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뭐죠? 대위 신청. 맞아요. 그러면 대위 신청, 요 을은 채권이 있습니까?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리고 얘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있죠. 유효하니까. 그 다음에 요 갑은 분필 등기 신청권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분필 등기는 갑에게 불리한 등기는 아닙니다. 이 표지부 등기는 이익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를 중성적인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등기의무자 등기관리자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 표지부 등기는 불이익이 발생한 자도 없고 이익이 발생한 자도 없어서 표지부 등기를 중성적인 등기 또는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 분필 등기는 갑에게 불리한 등기는 아닙니다. 표지부 등기여서. 따라서 이때 을은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 대위 신청에서 등기 신청권은 사실에 관한 등기죠. 사실에 관한 등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불리해서 안 된다는 의미는 분리는 달리 표현하면 불이익이란 뜻이에요.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이익은 누가 갖는 겁니까?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이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의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채무자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가 채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요 갑의 채권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자의 등기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A의 입장에서는 갑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게 강제집행이 유리할까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게 강제집행이 유리할까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지만 강제집행할 수 있죠. 대위 신청할 필요가 처음부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등기의무자일 때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쪽에 등기관리자의 채권자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게. 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래의 등기가 공동신청이면 대위 등기도 공동신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본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대위 신청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등기 의무자로서 을은 등기 권리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 의무자로서 병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은 등기를 해주고 싶은데 을이 받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이 병은 을의 이 등기 신청권을 대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져보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병은 채권자죠. 그리고 을은 채무자고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니까 을은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죠. 따라서 병은 을의 요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 신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는 겁니까? 을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병은 을과 같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 대위 신청과 을 명의의 요 대위 신청과 자신의 명의의 요 공동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겠네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하면 되겠죠. 이건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시에 신청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하나 더. 병은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얘는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병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현재 등기명의는 갑이 등기명의인데 갑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근데 얘가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병은 을을 대위해서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요 대위 신청을 정이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를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의 대위 신청. 따져보죠. 이 정은 채권이 있습니까? 채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대위 신청권도 등기 신청권이에요. 그러면 이 대위 신청의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을명의 등기는 정에게, 병에게 불리한 등기는 아니죠. 따라서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중의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중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중의 대위 신청,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매매. 그래서 이중의 대위 신청도 꼭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죠. 16번. 민법 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 채권자를 포함한다. 즉 채권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민법은 따져요. 민법은 따지기 때문에 이걸 출제를 하는 겁니다. 2번.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얘가 채권자죠. 채권자의 대위 신청권을 채권자의 채권자가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3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만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아니죠.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은 다음에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4번.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한다. 즉 채무자가 불리하지만 않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이익이 있다든지 중성적이면 된다는 겁니다. 중성적인 등기는 뭘 얘기하죠? 표제부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 사실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5번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등기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해야 된다.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신청인과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가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런데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신청인이 누구죠? 채권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누구죠? 채무자. 다른 사람이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채무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대신 등기필 정보 대신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이때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가 나갈 테고 또한 신청인은 채권자니까 채권자에게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양쪽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선순위냐 후순위냐 갖고 판단하는 거니까 뭐 금방 풀 수 있을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19번. 19번은 아까 보셨고 20번 보죠. 20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첫 번째.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무슨 판결에 하나죠? 이행 판결. 기억나셔요? 이행 판결의 경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무자만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이때 패소자는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의 일종인 공유물 분할 판결만큼은 승소, 패소, 원고, 피고 전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때 형성 판결의 경우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판결은 확정 판결일 거려고 하죠. 따라서 등기관에게 확정되었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확정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송달 증명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또한 확정 판결이어야 되니까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집행 선고부 판결은 가짜가 임시 가짜니까 미확정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죠.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0년이 경과가 됐다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권리는 소멸할 겁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왜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다라고 했죠. 10년이 경과가 돼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러면 1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공정증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네요. 이때의 판결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화해조서, 인락조서, 포기조서, 청구조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조서들은 확정 판결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확정 판결과 같은 방법은 뭐냐면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하는 서류예요.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하는 서류가 화해조서, 인락조서, 포기조서 이런 것들입니다.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증서는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공증인은 변호사를 얘기해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니까 공정증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번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신청서에 판결 송달일을 등기 원인일로 기록해야 된다. 또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이 되겠죠.
등기원인. 맞아요. 그리고 이 매매계약을 2020년 5월 1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등기원인 날짜가 되겠죠. 맞아요. 이때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테고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에는 2020년 5월 1일 등기원인 날짜 기록해야 되고요. 매매 기록해야 되겠죠. 등기원인을. 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데 갑이 신청을 해주지 않으면 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 판결서가 나올 텐데 판결서는 주문이 있고 그리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문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된다고 했죠. 2줄에서 4줄로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 주문의 끝문장 갖고 판결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했죠. 이행하라로 끝나면 이행 판결, 확인한다로 끝나면 확인 판결, 뭐뭐 한다로 끝나면 형성 판결. 기억나셔요? 이때 이 주문에 뭐라고 보통 기록이 되느냐면 2020년 5월 1일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매도인 갑은 이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문에 2020년 5월 1일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매도인 갑은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리고 주문에 날짜와 원인이 기록이 되죠. 이 날짜와 원인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법관들이 전날 와이프랑 대판 싸웠어요. 또는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좀 우울하다 보면 이거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런 거 빼먹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빼먹는 경우가. 그런데 그냥 주문에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날짜도 표기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등기원인도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할 수 없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등기법은 주문의 원인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주문의 원인과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판결 선고일을 날짜로 기록하고 원인은 확정 판결 이렇게 기록하라고 등기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문에 아무 문구도 없으면. 되셨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딱 법에 정해놨습니다. 이건 이행 판결을 얘기하는 것이고 형성 판결은 등기 원인은 공유물 분할, 날짜는 판결 확정일, 이 확정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왜 형성 판결은 확정 날짜를 기록하겠습니까? 우리 187조를 보시면 형성 판결 확정 시에 물건이 변동되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판결 확정일을 등기원인 날짜로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확정일, 선고일 이게 헷갈려요. 수험생들이.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덜 헷갈리겠죠. 판결 확정 시에 물건이 변동이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판결 확정일이 아니고 선고일이냐? 그걸 이해를 하시면 덜 헷갈릴 겁니다. 이게 왜 선고일이 되느냐? 확정일이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요 시점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맞아요. 이 매매 계약서가 등기원인 증서가 되는 겁니다. 등기원인 증명정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갑과 을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계약서에 등기원인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때는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이게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겠죠. 판결을 선고할 겁니다. 이때 매매계약서는 등기원인 증서가 안 돼요. 소송이 걸리면. 그때 등기원인 증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판결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판결이 있으면 판결서, 판결서가 없으면 계약서. 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소가 제기된 시점이고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에요.
판결이 선고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가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되셨나요? 이때 요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맞아요. 그러면 등기 원인 매매계약 체결일과 가까운 것은 선고일일까요? 확정일일까요? 선고일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등기 원인 날짜가 돼야 되는데 요 날짜가 주문에 기록되면 요 날짜를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주문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이 날짜는 몰라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 날짜와 유사한 날짜는 선고일입니까? 확정일입니까? 가까운 날짜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행 판결의 경우는 주문에 기록된 날짜가 등기원인 날짜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면 선고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확정일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 신청 시에 판결 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일.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할 주소, 증명 정보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무자 모두 제공해야 된다. 맞아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것이고 등기 의무자는 동명이인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 등기 의무자도 무엇은 첨부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이 개입이 된다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따라서 국가기관이 개입이 되는 촉탁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지라도 등기무자는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도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등기, 촉탁등기나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여도. 왜? 동명이인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처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할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만 첨부하는 걸까요? 등기 관리자만. 판결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고 피고 승소패소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가 됐으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왜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3번을 가겠습니다. 23번 대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명하는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은 갑이 이행 판결이죠.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갑의 금전 채권자는 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 판결에 의한 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은 종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당연히 대위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2번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는 신탁등기를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기억나셔요? 네. 3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를 인해 그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건물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여러 번 했던 것이고요. 4번 체납 처분에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관공서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아까 보신 거죠?
맞아요.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와 압류등기 촉탁서에 기록된 소유자가 다를 때는 각하된다고 했죠. 각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가름하여 압류등기와 함께 촉탁할 수 있다고 했죠. 각종 등기를. 네. 5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한 후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대의원인 정보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공해야 된다. 별걸 다 출제했는데 대의원인 정보가 뭐죠? 여기서 대의원인은 뭘까요? 여기서 대의원인은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든 원인, 그게 대의원인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이게 대의원이에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그게 대의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요 대위 신청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병에게 채권을 발생시킨 원인, 그게 뭘까요? 매매. 이게 대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정이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하고 있죠. 그러면 이 중에 대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대위 신청이 가능하죠. 그럼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그게 대위원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매매. 그리고 매매계약서가 대위원인 증서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문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죠.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왜 신청할까요?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자와 촉탁서에 기록된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위 신청을 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대위원인 증명정보는 이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겠죠.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등기부.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에 채권이 기록되죠. 맞아요. 채권이 기록되니까 등기부가 바로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 채권액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모르셔도 돼요. 네.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되시면 좋겠지만 이해 안 되시면 그냥 과감하게 안 나온다 생각하고 X표 해주셔도 됩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이거 24번 보겠습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전자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자신청할 수 있는 등기 유형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18종으로 제한된다. 별걸. 네. 이 전자신청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은 18종이냐? 그건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매년 다릅니다. 이거. 그래서 안 외우셔도 되고요. 단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등기 신청이 전자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전자신청할 수 있게끔 정한 유형, 그것만 전자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유형만 전자신청이 가능해요. 이건 매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18종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전자신청은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포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전자신청은 자연인과 법인만 전자신청이 가능하죠. 자연인도 내국인, 외국인 나눠지는데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갖추면 전자신청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신고와 외국인 등록을 갖추면 전자신청이 가능하죠. 법인은 전자이용 등록이라는 걸 해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법인은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비법인 사단체단은 전자이용 등록이 아직은 안 돼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지단은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비법인 사단지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방문 신청해야 될 겁니다. 3번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저장된 때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저장 시, 접수 시에 등기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저장 시, 접수 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저장 시, 접수 시점은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이 돼요. 그런데 이 저장 시점, 접수 시점, 그 번호를 등기관이 개입해서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비리, 범죄 이런 게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 번호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의 우열이 문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성해서 부여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기관이 개입해서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생성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나 법무사도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행위무능력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전자신청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죠. 기억나셔요? 아시죠? 법인은 사용자 등록 절차 없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자신청 적격이 인정이 된다. 맞죠? 법인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이용 등록이라는 걸 해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받아야지만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25번 틀린 것은 1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법무사가 대리인에게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다. 전자신청을 하는 자만 사용자 등록을 갖추면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무사가 전자신청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때 본인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본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갖추면 됩니다. 2번 법인 아닌 사단지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전자이용 등록이 아직 허용되지 않아서 전자증명서가 발급이 안 됩니다.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의 경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맞죠? 3년. 5번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서와 주소증명정보로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네? 찍혀 있겠죠. 사용자 등록은 직접, 출석, 미리 한다고 했죠. 직접은 무슨 뜻이에요? 대리인에 의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직접. 출석,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을 합니다. 출석해서 신청한다는 얘기는 서류로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출석. 그 다음에 미리 하는 겁니다. 전자 등기 신청 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직접, 출석, 미리.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이게 엉뚱한 사람 도장이면 엉뚱한 사람이 등기해버리죠. 이걸 막기 위해서 뭘 첨부해야 될까요? 인감증명. 그리고 이 사용자 등록은 주소증명 정보도 첨부해야 됩니다. 이유는 동명이인이 우리나라는 참 많아요. 이름이 세 글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막아야 되겠죠. 따라서 주소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때 첨부서류 두 가지 좀 외워두시죠. 인감증명, 주소증명정보. 주소증명정보 두 가지 좀 외워두시고요. 넘기겠습니다. 27번을 보시는데요. 27번 등기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예외적으로 직권,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맞겠죠? 2번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오전에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좀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오전에 제출했다면 그때는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오후에 등기를 신청했다면 다음날 12시까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야 됩니다. 오전에 신청했다면 다음날 오후 6시, 18시죠. 오후에 신청했다면
다음 날 12시. 그런데 방문 신청의 경우는 24시간 내에 하는 겁니다. 잘못 얘기했네. 방문 신청은 그거고 전자 신청의 경우는 24시간 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방문 신청보다 전자 신청이 더 중요해요. 전자 신청은 24시간 이내에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등기관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관리자를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4번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별도의 말소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까? 아니면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아까 보셨죠? 설정 등기 말소되면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5번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등기 신청서의 간이는 한 사람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나눠야 된다. 맞습니까? 간이는 뭐예요?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한 세트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도장 찍는 거죠. 이걸 간인이라고 불러요. 정정인은 뭐죠? 고쳤을 때 고친 다음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정정인은 반드시 전원의 이해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간인은 신청서가 한 세트라는 것을 표시하면 되니까 한 사람이 찍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등기의무자가 4명, 등기관리자가 1명, 간인은 이 중에서 1명, 이 사람 이렇게 둘이 간인을 하면 돼요. 정정인은 전원이 다 찍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8번과 29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28번에는 올해 출제가 예정된 게 있죠. 뭐죠? 28번에 5가지 중에서 임차권 등기. 그렇죠. 차임과 범위.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문제 풀어오셔요? 안 풀어오셔요? 네? 문제를 안 풀어오신 분들은 내내 고민할 거예요. 3시간 내내. 이거 일어나서 갈까 말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왜 앉아있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집의 용도는 암기를 위해서 문제집을 보는 겁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집에 있는 건 중요 문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 암기를 위한 문제들이에요. 중요 문제는 동형 모의고사 그때 보시는 거예요. 특강 자료. 이게 중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암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풀어오시고 수업 시간에 같이 풀고 집에 가서 또 보시고 그래야지만 암기가 됩니다. 이거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 암기 안 돼요. 특히 등기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은 민법과 달라요. 민법은 실제법이라고 얘기하죠. 절차법은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외워도 잊어버리고 그게 절차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모든 법 중에서 절차법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법과 민사소송법. 그래서 이거 미리 안 풀어오시면 내가 여기 왜 앉아있을까? 그걸 내내 고민만 하셔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좀 풀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못 풀겠으면 3분의 2만이라도 네, 그래서 암기가 되셔야 돼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